동쪽숲 쉼터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쪽숲이에요.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에요. 우리 속담에 단오 선물은 부채요, 동지 선물은 책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름 시작을 알리는 시기죠. 음력 5월 5일인 단오는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해서 큰 명절로 여긴 전통이 있지요. 특히 올해 강릉 단오제는 솟아라 단오란 주제로 단오의 뜻과 괴를 같이 하네요.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지요. 6월은 맹렬한 더위를 맞이하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시절적 필요성이 절묘하게 맞아들어가는 듯 싶어요. 오늘 쉼터는 이젠 이것도 꼭 알아야 해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약에 대한 이야기네요.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우리나라가 최근엔 마약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과거 특정 계층이 마약에 노출되었다면 지금은 그저 평범한 우리 주변인들이 주체가 되었다고 해요. 특히 젊은 계층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젠 마약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마약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마약 관련 이야기를 하려 해요. 또 이맘때면 뻐꾹뻐꾹하고 뻐꾸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죠.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뻐꾸기 울음소리가 가져온 기억에 대한 이야기네요.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 그 12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최근 마약과 관련된 영상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은 사람들이 마치 좀비처럼 이상한 몸짓을 하거나 마치 정지 화면처럼 구부러진 자세로 서 있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가 생각나네요. 대낮에 공공연히 마약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모습에 이건 뭐지 하고 놀란 기억이에요. 이처럼 마약은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먼 나라 혹은 과거부터 자주 언급되었던 특정 계층의 문제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가 마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1년 전부터 부쩍 많아지고 영상도 많아졌더라고요. 시사저널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면 우리나라 법무부가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발표한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22년 18,395명이었고 2023년은 상반기에만 1만 2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대요. 그뿐 아니라 예전에는 유명인이나 재벌, 권력층 자제의 일탈이었다면 현재는 일반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설상가상으로 예전에는 40대가 주류였다면 마약 사범의 연령이 30대 이하로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10대 청소년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대요. 실제로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22년 294명,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659명으로 124%나 증가했어요. 또 마약류의 암수 범죄 비율은 일반 범죄의 29배라고 할 만큼 높기 때문에 실제로 마약을 접해본 청소년 수는 14,000명, 투약 경험자 전체 수는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추산이 가능해요. 지난해 4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 마약성 음료를 정신이 명료해지는 약이라며 다수의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고는 학부모들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경악할 사건도 있었고 일부 여자 청소년 사이에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나비약이란 마약이 유행처럼 돌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마약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져서 이제는 마약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이런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자, 그럼 마약이란 무엇일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마취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아편,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코데인, 페디딘, 메타돈, LSD 따위가 있으며 의료에 사용하지만 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취급 및 사용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로 되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마약류를 정의한 것이 있는데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첫째, 약물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이다. 의존성을 나타내고요. 둘째,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내성이 생긴다. 셋째,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 금단 증상이고요. 넷째, 그 폐해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미치게 하는 물질이다로 정의되어 있네요. 마약의 특성과 폐해를 잘 요약한 것 같아요. 그럼 마약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법률적으로는 마약류의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나눠지고요. 마약은 양귀비, 아편, 모르핀, 코카인과 같은 천연 마약하고 페치딘, 펜타닐과 같은 합성 마약으로 나뉘고요. 이 중 일부는 예를 들면 모르핀, 펜타닐 등은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양귀비에서 아편을 만들고 아편을 농축 정제해서 모르핀을 추출하고 더 강하게 만든 것이 헤로인이에요. 코카잎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해서 코카인을 만들고요. 그 다음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각성제와 억제제, 환각제로 나뉘어서 일부 의약품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소위 히로뽕,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환각제인 LSD, 수면제인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 있네요. 대마는 대마초와 대마초로 만든 해시시 오일이 있어요. 대마초엔 마약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카바비놀이라는 성분, 줄여서 THC가 들어있는데요. 이 THC 농도가 높을수록 질 좋은 대마초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성분만 추출해서 효과를 10배 높인 것이 해시시예요. 보통 30kg의 대마초로 1kg의 해시시를 만들고 이 해시시는 THC가 10% 정도 포함하는데 대마초보다 8에서 10배 강하대요. 이 해시시를 또 농축해서 20% 정도로 만든 것이 해시시 오일이에요. 해시시 3에서 6kg으로 해시시 오일 1kg을 만들고요. 아편이 대마초라면 모르핀은 해시시, 헤로인은 해시시 오일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의약품으로 쓰이는 것과 화학명에 마약 이름에 다 섞여서 혼란스럽고 어지럽죠. 그래도 차근차근 알아가야만 하네요. 이렇게 법률적으로 분류되는 것 외에 작용하는 기능적으로 마약을 나누는 것이 더 쉽게 알게 되더라고요. 마약은 작용하는 방법에 따라 3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첫째, 흥분시키는 효과를 가진 각성제 종류. 둘째, 반대로 가라앉히는 억제제, 진정제 종류. 셋째,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종류예요. 먼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서 각성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에는 코카잎으로 만든 코카인과 우리나라의 주력 마약인 히로뽕이나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그리고 합법적인 니코틴과 카페인 등이 있어요. 이것들의 특징은 정신이 명료해지고 기분이 업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과량 투여 시 우월감이 생기고 과민 상태에 이르게 된대요. 당연히 잠도 오지 않아서 며칠 밤을 새기도 하고 먹지 않아도 배도 고프지 않아 중독되면 급격히 살이 빠지고 몸이 망가지게 되지요. 자세한 것은 뒤에 얘기할게요. 반대로 중추신경계를 억제시키고 진통 효과가 있는 것에는 아편계 약물인 모르핀, 헤로인이 있고 물뽕이라고도 하고 강간용 마약이라 하는 GHB와 졸피뎀, 케타민, 대마초 등이 있고 합법적 마약인 알코올, 술이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복용하면 환각을 보게 되는 LSD와 엑스터시, 식물의 정신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잠시 소개했던 아야바스카 등이 있어요. 이것들은 각성제나 억제제에 비해 신체적 의존성은 낮지만 정신적 의존성이 크대요. 무슨 말이냐?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 정신병에 걸리기 쉽다는 얘기예요. 마약의 역사를 잠시 보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어요. 대부분 아픈 것을 극복하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아편이 대표적이죠. 우리나라도 동의보감에 아편을 만드는 법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가정상비약이었죠. 이것이 영국과 청나라 간의 아편 전쟁이 발생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을 상대로 필로폰과 같은 각성제를 공공연히 사용했고 부상자에겐 모르핀이 필수품이었죠. 화학적 합성이 시작된 19세기 이후로 의료 기술 수준이 충분치 않아 개발된 진통제 오남용이 심했고 특히 예술가와 사상가 등이 애용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네요.
1990년대 미국 제약회사인 퍼듀 파마에서 마약 성분인 오피오이드로 만든 옥시콘틴이란 진통제로 무려 64만 명을 죽음으로 몰 사례가 발생했어요. 멀쩡하게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복용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마약 중독자가 된 것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죠. 또 미국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자국에 코카인을 풀었다는 기억도 나오고 정신 나갔죠. 그럼 왜 마약이 무서운지, 왜 단 한 번이라도 해선 안 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마약을 하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 우리 몸에는 3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대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에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쾌락과 흥분의 역할을 한다면 세로토닌은 진정시키면서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데 관여한대요. 대부분의 마약은 도파민과 관련이 있는데 도파민은 우리 뇌 보상회로에 작용해서 목표의 성취, 식욕, 성욕 등을 이루었을 때 쾌락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수된대요. 이것이 기억에 남아서 우린 이것을 다시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마약을 하면 이 도파민이 정상의 100배까지 많이 분비되고 재흡수가 되지 않고 소모되는 결과를 보인대요. 그러니 그 쾌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쾌감이 뇌 속 해마에 기록되어서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도파민은 다시 재흡수되어서 다시 분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마약을 하면 회수가 되지 않고 그 절대량이 소모되어서 결코 처음 느꼈던 그 강도와 지속 시간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결국 마약량을 늘리게 되고 절대량 부족에 따라 시간도 짧아지고 해서 중독이 되고 빠져나오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한 번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 번이 곧 끝인 거죠. 합법적 약물인 니코틴, 담배만 해도 금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런데 중독성이 훨씬 강한 마약이 어떻겠어요? 중독자들 거의 모두는 나는 다르다, 중독이 아니다 라고 말한대요. 어불성설이죠. 마약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의 책을 인용하면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마약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중독과 기타를 제외하면 호기심과 유혹이 가장 많았대요. 마약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중독되지 않았기에 대부분 호기심이나 유혹, 우연에 의해 마약을 하는 것이죠. 예상외로 치료 2.5%나 강압 0.1%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다른 조사에서도 호기심이 66.7%, 다른 사람의 권유가 60.6%였대요. 처음 마약을 구하게 된 경로도 친구나 지인이 76.7%로 대다수를 차지했대요. 마치 담배나 술을 하듯 그렇게 마약을 시작하는 거죠. 친구들이 하니까, 호기심에서, 다들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왠지 멋있어 보여서. 또 젊은 마약 중독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과거 마약 거래가 손에서 손으로 이루어졌던 것에서 이젠 비대면으로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을 골라서 사진이나 좌표를 찍어주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의 접근이 훨씬 쉬운 것도 한 몫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약 중독도 알코올이나 흡연의 중독성 행동이 있는 환자는 약물 중독에도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대요. 특히 마음이 아픈 근심과 몸에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다운 계열인 모르핀과 헤로인을 투여하면 정신 상태가 평온해지고 통증도 해소되고 황홀감도 느끼게 되는 거죠. 정신적 고통이 큰 환자에게는 쾌감이 특히 더 잘 나타난대요. 만성 통증과 우울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마약성 진통제는 몸과 마음도 안 아프게 해주기 때문에 잘 빠지게 되죠. 이런 경우 특히 더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마약성 강간 약물이라 불리는 물뽕, GHB는 가루 형태로 술이나 음료에 타면 무색 무취에 가까워서 잘 구분하지도 못하고 몸에 잘 남지도 않아서 퐁당 마약으로 많이 쓰인대요. 정신을 잃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해요.
버닝썬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오죽하면 진단용 키트까지 만들었대요. 다른 사람이 주는 음료도 경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네요. 또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는 졸피뎀도 비슷한 수법으로 음료에 타서 여성이 남성에게 먹이곤 신용카드로 훔친 사건도 있었다네요. 그리고 또 병원의 처방을 통해서 합법적 약물을 과용해서 중독성을 띠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유 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과 일명 나비약으로 알려진 살 빼는 약이 있네요. 프로포폴의 경우 수면 내시경 등에 자주 쓰는 약이고 연예인들이나 재벌 등이 상습적으로 사용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약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지정되었대요. 살 빼는 나비약의 경우 첫 달은 살이 잘 빠지는데 약의 특성상 갈수록 효과가 감소해서 결국 양을 늘리는 자가 복용을 통해서 중독성을 나타낸다고 해요. 특히 청소년들 아주 주의하세요. 마약이 점점 더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에 있대요. 예를 들면 아편 계열의 모르핀과 헤로인, 코카인은 천연물질을 기반으로 하기에 식물을 길러야 하고 가공해서 뽑아내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반면 합성 마약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간단한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기에 가격이 대폭 내려가는 것이죠. 또 화학적으로 약간 변형을 주면 다양한 파생형 마약이 그야말로 우르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 합성 마약은 극소량을 가지고도 큰 효과를 내기에 요즘에 더 많이 빨리 퍼지게 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펜타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켄싱턴 거리의 주요 약물이자 미국 사망자 1위의 원흉이 되었죠. 그런데 펜타닐을 의료용으로 현재도 큰 효과를 보이면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말기 암 환자의 경우 극심한 통증을 제어하는데 꼭 필요한 약물이거든요. 통증 억제 효과가 몰핀의 약 100배, 헤로인의 10배 정도로 높아요. 해서 몰핀 1회 상용량이 10mg인데 펜타닐은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몰핀에 비해서 10만에서 5만 분의 1만 쓰는 거예요. 엄청 작은 양이죠. 성인 치사량이 불과 2mg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약으로 판매되는 것들의 용량이 의약품처럼 정밀하게 제조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량들을 제대로 나누지 못해서 과량 복용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또 마약에 반드시 수반되는 중독은 오직 쾌락을 추구해서만이 아니라 중독의 부작용인 극심한 환각과 통증 때문이기도 해요. 신경 전달 물질의 교란을 통해서 뇌와 신경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켜서 환각이 발생하고 이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실제와 환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온몸에 뭔가가 기어다니는 환촉, 코카인 버그 또는 메스 버그라고 한대요. 실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긁어대가지고 피부가 괴사하게 되죠. 면역체계도 붕괴되고 코카인의 경우 코로 흡입해서 코가 완전히 붕괴되고 이빨이 모두 썩고 빠지게 되고 또 어마무시한 통증이 발생해서 마약을 하지 않으면 통증을 견딜 수 없어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대요. 헤로인을 하면 어머니 품같이 따뜻하고 헤로인을 하지 않으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주먹처럼 아프다. 그러니 아프지 않기 위해서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무섭죠? 결국 마약의 끝은 4가지로 귀결된대요. 감옥, 병원, 과다 사용으로 인한 사망, 자살. 이 넷 중에 하나로 귀결된대요. 자살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삶의 포기 때문이죠. 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중독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50대 이후는 거의 없다고 해요. 이유는 과령에 의한 사망이나 자살 때문인 것이래요. 그러면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것이 참 힘들다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인천 참사랑병원의 전영훈 원장님은 정신분열병 환자 10명 몫을 알코올 중독 환자 1명이 하고 알코올 중독 환자 10명의 몫을 성격 장애 환자 1명이 하고 성격 장애 환자 10명의 몫을
마약 중독 환자 1명이 한다고 했대요. 마약 중독자가 정신병원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치료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렇다고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마약 중독이라고 판단되면 지체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에요. 병원에서는 치료만 하지 신고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마약퇴치운영본부 상담전화 1899-0893에 전화 한 통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네요.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마약을 다룬 책에서 마약을 대체할 방법으로 음악을 추천하는 것을 봤네요. 음악을 들으면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꿀꿀한 기분을 달랠 수 있겠죠. 마약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마약이 가져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는 좋은 대안이 되겠죠. 이어서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 뻐꾸기의 울음소리가 전해주는 기억.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뻐꾸기의 울음소리가 전해주는 기억으로 이야기한다. 이맘때 즈음이면 주변에서 어김없이 뻐꾸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나는 뻐꾸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꼭 떠오르는 것이 있다.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인지 시인지 기억은 확실치 않고 제목도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오직 한 구절만 기억한다. 뻐꾸기가 뻐꾹 뻐꾹 하고 울어대는 것이 마치 피를 토하듯 울어댄다고 묘사한 부분이다. 바로 6.25를 다룬 내용이었다. 전체 내용이나 맥락조차 기억하지 못하는데 유독 이 부분만 기억에 남아있다. 해서 뻐꾹 뻐꾹 하는 뻐꾸기의 구애 소리를 들을 때면 가장 먼저 이 기억이 떠오른다. 뻐꾸기는 수컷만이 울고 암컷은 음치 수준이라 작은 소리만 낸다고 한다. 뻐꾸기 울음에 대한 내 기억은 다음과 같다. 여름으로 들어선 6월의 강렬한 햇살과 함께 후끈 달아오른 대기를 통해 전해진 열기가 코로 들어오면서 온 몸이 땀으로 적셔질 때 들려오는 뻐꾸기의 울음소리가 마치 피를 토하듯 절박하게 울어젖히는 듯 느껴진다고 묘사된 기억이다. 전쟁통에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듯 묘사되었던 느낌이었다. 아마도 과거의 일을 접했을 때 온전히 온몸으로 체감한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내겐 뻐꾸기가 6월에 어울리는 시절에 적절한 느낌을 갖게 하는 열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난 6.25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다. 전쟁 후 베이비붐 기간 중 가장 많은 아기가 나와서 이 시대의 대표성을 띠게 된 58년 개띠다. 그럼에도 마치 전쟁을 겪은 것처럼 관련 기억이 남아있다. 간접 체험, 독서에 의한 간접 체험일 것이다. 우린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이제 뻐꾸기 울음소리에 깃든 뻐꾸기 이야기를 한다. 뻐꾸기는 5월에 우리나라에 와서 8월에 아프리카로 떠나는 여름 철새다.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간이 고작 3개월이다. 뻐꾸기는 둥지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고 대신 품도록 하는 일명 탕란이라 한다. 기생조이다. 탕란에 대한 설명으로는 고작 3개월 머물면서 모든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둥지를 지을 시간도 없다고 한다. 그럼 대리모 역할을 하는 새는 어떤 새일까? 대표적으로 붉은 머리 오목눈이다. 뱁새라고도 한다. 이렇게 부화한 뻐꾸기 새끼는 도무지 믿기질 않는 행동을 한다. 아직 부화하지 않은 뱁새 알과 부화되어 작은 뱁새를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그리곤 자기 혼자 남아 양부모보다 더 큰 새끼가 된다. 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뻐꾸기가 날아와 뻐꾹 하고 울으면 자기 부모인지 알고선 훌쩍 날아가 버린단다. 뻐꾸기 새끼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낼까? 학자들은 진화의 산물이라 설명한다. 달리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뻐꾸기의 생존율은 16개에서 20개의 알을 낳는데 고작 한두 개만이 성공한다고 한다. 이렇게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새끼 때 뱀에게 먹히고 다른 새에게도 먹히고
살아남는 것이 호락호락하진 않다.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 자세한 것은 EBS 영상을 참고 문헌에 넣어두었다. 나는 뻐꾸기를 보면 두 가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필요악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다. 필요악을 사전에서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악으로 설명한다. 뻐꾸기에 탕난하는 행동이 필요악으로 설명하기엔 완벽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이 세상은 상대성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의미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당연히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물고 물리는 생태계의 한 면일 것이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인지하든 못하든 뻐꾸기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닥친 것이 모질든 아니면 몹쓸 것이든 절망이나 후회는 가급적 인지할 정도만 하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뻐꾸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면 탕난을 마치고 새끼가 부화해서 양부모 밑에서 잘 크고 있을까요? 그러다가 두어 달 지난 후 다시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훌쩍 큰 새끼를 부르는 소리겠죠. 우리가 신비로운 자연의 순리를 잘 알 수 없기에 살아남은 뻐꾸기 새끼의 존재 이유를 존중하면서 잘 놀다 가라고 해야겠네요. 내년에 성체가 되어 돌아온 새끼 뻐꾸기도 부모가 한 것과 같이 탕난을 하겠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가 잘 해야겠어요. 오늘은 마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젠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일면 허탈한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피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겠지요. 또 대만은 중독성이 약해서 합법화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나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대마에서 그치지 않고 더 센 마약 쪽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요. 그러니 대마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결국 한 번이 곧 끝이다.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렇게 되네요. 우리의 삶은 곧 선택인 것이죠. 이 세상은 반드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기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핵심이 되겠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네요. 우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